네, 안녕하세요. 이음학원 국어 김현동입니다. 오늘은 수능 국어 클리닉 수업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리닉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클리닉 수업이라는 게 이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메꿔주는 건 기본인데요. 제 수업 스타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악한 부분이라는 게 화작문 중에 주로 문법, 그리고 문학, 비문학인데요. 문법은 학생들의 공부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2학년 2학기 내신 전체 범위가 문법이었고요. 중1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5년, 6년 동안 문법 공부를 하는데 수능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문법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죠. 계속 좀 찝찝합니다.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문법 잘하냐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나 문법 다 맞을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극히 드뭅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유와 근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중심으로 공부를 하니까요. 처음 보는 것들이 나오면 너무나도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지난 6월 모평 6평 문법 15번 문제가 바로 대표적으로 의존 명사와 그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조사와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냥 의존 명사 종류 막 잔뜩 외워가지고 그 문제를 맞추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아쉽게 틀린 학생들도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명사가 명사라고 불리는 이유를 묻는 문제였거든요. 매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예컨대 친구, 이거 품사를 물으면 명사라고 대답하지 못할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저게 왜 명사야?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답변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처음 보는 단어를 시험장에서 품사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원칙을 가르쳐주고 그 근거들을 가르쳐줘야 암기를 해도 예를 암기하고 있어야 시험장에서 꺼내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암기하면 그 결과물과 똑같은 예시가 시험에 나오지 않는 이상 학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를 하나 알려드리면 예컨대 그는 당구장 표시인데요. 품사가 뭐냐라고 물으면 학생들이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명사라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친구이다. 이거 품사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것이 명사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기적이다. 이게 품사가 뭐냐라고 물으면 자신있게 했던 것처럼 명사라고 자신있게 답변할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형용사라고 하거나 잡다한 답 얘기 하겠죠. 이게 명사인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왜 명사야라는 질문이 그렇게 허망한 질문은 아니라는 것들도 알려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 단어를 오늘 처음 보겠습니까? 수십 번을 봤지만 한 번도 이게 왜 명사야? 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죠. 외운다면, 암기를 한다면 근거와 이유를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으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존 명사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외우고 관형사 노래 부르듯이 외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근거와 이유들을 중심으로 암기해야 되는데요. 제가 꼽아보니까 저렇게 근거와 이유에 해당되는 거, 원리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아봐야 한 15개 정도 되나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주에 3개씩만 하더라도 5주 정도면 충분히 다 암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명사입니다, 이거. 이기죠. 놀라셨죠? 이거 보고 계신 학생도 혹은 학부모님들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교과서에 나온 예시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예시. 이것들이 명사인 이유는 뒤에 조사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조사를 뒤에 붙여보기만 하면 그 명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6평 문법 15번 문제 오답률 굉장히 높았는데요. 15번 문제도 뒤에 명사인지 아닌지 뒤에 조사를 붙여보면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매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암기를 해야 된다면 이걸 암기를 할 거고요. 이것들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줘서 시험장에서 꺼내서 쓸 수 있을 정도까지 그걸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뭐 15개 정도 된다고 했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그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을 하고 모르고 있다라면 알려주고 암기를 시키는 데까지. 그게 요건 우리 클리닉 수업에서 문법에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문법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좀 추상적이나마 제가 분석한 학생들이 문법을 계속 시작한 이유, 문법을 계속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좀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역시 비문학이죠. 비문학에서 근본 원인은 아니지만 1차적인 원인은 시간 무력입니다. 15문제니까요. 시간 배분을 해보면 3분의 1씩 한 26분에 투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약간의 시간을 좀 빌려와야 됩니다. 화장문 26분에서 이걸 대충 뭐 한 20분 내외로 끊고요. 얘도 문학도 한 20분 내외로 끊어주고요. 비문학에서 약 한 12분 다음 얼마인가요? 38분인가요?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만점 근처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수능 보고 나와서 언제나 항상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은 여기에 있지 않고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즉 문학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다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맞췄다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빠르게 풀어서 비문학에 충분한 시간을 남겨줄 수 있느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문학 수업은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속도에 집중하겠습니다. 속도에 집중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문학 문제를 예시로 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 서정시가 나올 수도 있고 소설이 나올 수도 있고 고전시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지들에는요, 이걸 선택지라고 하는데요. 선지라고도 하고 선택지라고도 하는데 이 선지들에는 문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얘들은 다 비문학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시나요? 얘들은 문학이 아니에요. 이 문학을 읽고 물어오는 선지의 내용은 독해의 대상입니다. 있는 그대로, 문면 그대로 독해를 할 수 있느냐 싸움이고요. 실제로 수능이 굉장히 논리적인 시험이고 지난 한 25년간, 약 25년간 문학 쪽에 딱 한 번의 복수 정답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의 출제 오류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확고부동한 논리적인 출제 원리가 있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간간히 기출문제 등에서 간간히 확인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정답이 1번 선지라고 가정하게 되면 정답이 1번 선지면 2, 3, 4, 5번은 오답이 되겠죠. 틀린 선지가 될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하고 나면 2, 3, 4, 5번과 정답인 1번 선지도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시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부르는 말이 뭐냐면 선택지들 간의 양립 불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양립 불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제시문 독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설사 처음 보는 시가 나와서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이 나와서 내가 독해한 것이 제대로 됐는가, 여기 뭐 또 내가 모르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약간의 불안이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 확실하고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말 많았던 고전시가 한 5문제 정도가 붙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문제는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따라 제시문 없이도 문제가 다 풀리는 것들이었어요. 네. 첫 번째 문제를 간단하게 예시로 들려보면 정답 선지가 일치하지 않는 걸 찾는 문제긴 한데 정답 선지 여기에 의지적 태도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의지적 태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2, 3, 4, 5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예, 자연 친화적인 시에서 보이는 그러한 선택지들이 나타납니다. 만족감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흥취 이런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선택지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했는데 1번이 답이 아니게 될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 제가 문학에서 속도를 내는 방식은 그냥 그저 빨리 읽어라 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문학 내용에 관한 수업을 잔뜩 한 다음에 너 이거 암기하고 있으렴 라고 한 다음에 쌤이 가르쳐줬지 시험장에 똑같이 나왔잖아가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수업이냐면 아마 학생들은 3주 전에 배웠던 작품도 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네, 이건 확실합니다. 3주 전에 배웠던 문학작품 뭔지 기억나니? 라고 물어보면 아마 기억도 못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수능 시험장까지 그대로 이어질 건지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은요, 한 번만 해놓으면 시험장에서 이런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정말 쉽다라고 생각하면서 풀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든 문제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전체 문제의 한 절반 정도, 절반도 너무 많나요? 그러면 선택지 기준으로 한 20, 30%만 이런 걸 가지고 오답을 팍팍 쏟아내더라도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리고 문학을 우리가 5분 만에 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26분 배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6분가량을 단축시키기 위한 수업을 하는 겁니다. 단지.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논리적인 거죠. 따라서 정답의 확신의 강도가 속도를 가지고 옵니다. 애매하다면 1번이 답 같기는 한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2, 3, 4, 5번은 안 읽고는 못 빼깁니다. 근데 1번이 확실해 라고 하면 확실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2, 3, 4, 5번을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고요.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정답 확실한 정답 선지를 골라내고 나머지를 읽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현대시에서 발생하는 이런 양립 불가능성, 그리고 고전시에서 주로 등장하는 테마들을 알려주고 그 테마들과 양립 불가능한 선지의 구성들, 현대소설에서 절대로 등장할 수 없는 선지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솎아낼 수 있는 걸 알려주고요. 그게 정말 실전에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까지 기출됐던 문제들을 다 갖다 놓고 거기에 등장하는 선지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7년간 수능 기출 문학 선택지들 다 가지고 와서 그걸 앞에다 놓고 그 선지들끼리의 양립 불가능성을 가르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클리닉이 끝나고 나면 문학을 맞췄다가 아니라 이런 패턴으로 맞췄다, 혹은 꼭 이 패턴을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맞춰냈다. 그래서 비문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줬다. 여기까지 해야 문학이 성공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학 클리닉 수업은 이걸 어떻게 빠르게 만들 건가를 중심으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과 문학에서 확실했다면 비문학에서 시간 부족은 어느 정도는 해결되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시간 부족이 해결됐고요. 비문학 수업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테크니컬한 겁니다. 테크니컬하다는 게 뭐냐면 비문학 제재별로 읽기, 독해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과학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과학 제시문이라면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제시문이 서술되어 있을 터이니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들을 빨리 찾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 이런 문장 유형을 띠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제대로 찾아내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인문예술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요즘 아이들이 특히 이과 성향 아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답이면 답이고 답이 아니면 답이 아닌 거고 이것이 옳으면 저게 틀린 거고 이렇게 똑 부러집니다. 그 조금만 둘 다 맞을 수 있어, 둘 다 틀릴 수 있어 이래버리면 벌써부터 혼란스러워합니다. 근데 수능에 등장하는 구어 제시문들 중에서 인문적, 철학적 제시문들 살펴보면요. 거기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사태나 대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알려주기도 하고 제시문 안에서 이미 그 관점에 대한 비판도 나와 있고 막 그러거든요.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여기 익숙해진 학생들은 이런 제시문 영역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관점은 바라보는 시선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을 두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는 제시문들의 유형이 많습니다.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뭘 잘하냐면 하나의 관점에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하나의 기준에서 이게 0이라는 기준에서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숫자를 놓고 이게 양수라면 이게 음수라면 이런 식으로 갈래를 쳐서 접근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인문예술 제시문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방법, 관점을 다르게 해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선후관계를 따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비문학 제시문, 선후관계는 주로 경제제시문에서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경제제시문, 그리고 뭐 과학 제시문에서도 당연히 등장하고요. 이런 것들을 테크니컬하게 이 제시문 유형은 이런 것들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보이니? 안 보이니? 그러면 기출문제를 더 확인해보자. 똑같지? 똑같은 패턴이지. 올해 9월에 나올 문제, 수능에 나올 문제도 이 제재라면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라는 그 패턴을 인식시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그게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에 가서 이렇게 밑줄 긋게 되는 겁니다. 그게 독해 잘하는 거죠. 이건 좀 테크니컬한 거라면 좀 근본적인 것들도 학생들을 통해서 확인은 하겠습니다. 중심문장 찾기입니다. 국어시험, 비문학 그냥 대충 읽으면 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수능 기출문제 가져다 놓고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학, 기술과 관련된 최첨단 소재들은 당연히 등장하고요. 경제에서도 경제 교과서에서 잘 안 나오죠. 뭐 BIS 비율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건 은행장들 외에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경제학자들도 관심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막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결코 쉬운 소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한번 읽었을 때 시험장에서는 물론이고 시간을 충분히 준다 하더라도 명쾌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런 제시문 등장할 리가 없습니다. 한 번도 등장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아이들한테 뭘 요구해야 되냐면 그 제시문에 등장하는 깊은 의미와 참된 의미를 알려고 알아채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고 그래 아이가 네가 잘 이해 못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그 문장 안에서 뭐가 중요한 말이고 뭐가 안 중요한 말인지는 찾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수업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학생 스스로 찾고 검사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찾았는지를. 무슨 말이냐면 제시문이 이렇게 나오면 뭐 보통 한 단락에 4-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 중에 딱 한 개가 중심 문장입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 중심 문장을 설명해 주고 왜냐하면 중심 문장이 원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원체 중심 문장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보조해 주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은 자기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걸 먼저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중심 문장이 아니라 보조 문장들만 머리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러가니 당연히 안 풀리죠. 왜냐? 평가원은 중요한 걸 제대로 파악했는가?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 중요한 걸 찾았다면 이것의 참된 의미는 그거는 변론입니다. 그거는 어디까지 읽어야 그 문헌을 깊이 있게 이해했는가는 그건 별도고 최소한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다. 작가가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먹는 과정. 분명히 다르죠. 진짜 이해력이 뛰어난 것과 수능이 요구하는 이해력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독해력이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구나를 빨리 찾아내는 훈련이죠. 이거는 가장 실전적인 거고요. 이건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둘 다 동시에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동시에 하겠습니다. 각 제시문별로 문제를 푸는 고유한 테크닉들도 알려주고요. 학생 앉혀놓고 자 중심 문장 찾아라 해가지고 제대로 찾을 때까지
확인도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다 보면 반드시 실력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뭔 말인지 모르고도 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해주고요. 이거는 누구보다 빠르게 중요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비문학이 가장 킬러죠. 국어 전체에서 가장 킬러인데 가장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비문학은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될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수학보다 양이 작습니다. 수학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수학보다 할만합니다. 학생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뭔가 대단한 꼼수나 비기를 찾아다니게 된다면 그거보다는 요거 두 개 클리닉 수업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